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카이 마코토 원작, 아키사카 아사히 각색의 소리를 잃어버린 아이와 함께할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움과 신비로운 세계, 우리가 좇는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4화. 다음날 학교의 6학년 교실이 어딘지 웅성거렸다. 이케다 선생님이 출산 휴가를 가는 동안 임시 담임으로 모리사키 류지라는 선생님이 왔기 때문이다. 안경을 쓴 예리하고 사나운 얼굴의 선생님이었다. 남자아이들은 여성 교사가 아닌 것을 아쉬워하며 불평했고,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조금 잘생긴 것 같다라는 것이 주된 평가였다. 아스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어제부터 계속 그 생각만 했다. 지금은 국어 시간. 모리사키 선생님은 고지키, 고사기의 한 구절에 관해 해설했다. 슬픔에 잠긴 이자나기는 지하세계인 황천으로 여행을 떠났다. 죽은 아내 이자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죽은 아내를 되살린다. 그 말에 아스나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죽은 사람을 되살리다니 정말로 가능할까? 모리사키 선생님의 말이 이어졌다. 깊은 지하에서 이자나기는 이자나미와 재회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이미 황천의 주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천의 신이 허락하시면 당신 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신과 이야기하는 동안 절대로 제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자나기는 그 약속을 어기고 황천의 문을 열고 말았다. 아내는 끝내 그의 곁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고지키에 실린 신화의 한 구절입니다. 교과서를 탁 덮고 모리사키 선생님은 계속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하에 잠입하는 전설이나 신화는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황천, 하데스, 샴발라, 아가르타. 아스나가 교과서에서 얼굴을 번쩍 들었다. 아가르타. 슌이 왔다는 곳의 이름이었다. 모리사키 선생님은 아스나의 표정이 바뀐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업을 진행했다. 명칭은 다르지만 전부 지하 세계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일찍이 인간은 지하에 죽음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스나는 수업이 끝난 후 도서실을 찾아갔다. 어쩌면 슌을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황당무계한 생각을 진지하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리사키 선생님의 수업 내용이 궁금해져서 아가르타에 관해 조사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역사가 있는 초등학교라고 해도 어차피 초등학교 도서실이었다. 지하세계의 전설 등을 다룬 책은 거의 없었고, 모리사키 선생님이 말한 대로 세계 각지에 그런 전승이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 쓰인 책이 있을 뿐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조금 실망하고 도서실을 뒤로하며 어떻게 할까? 차라리 모리사키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 찰나. 아스나, 집에 가. 또 유우가 말을 걸었다. 유우. 좋아서 목소리가 들뜨는 것을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이 정도의 일로 들뜨는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같이 갈래? 권유해줘서 죽을 만큼 기뻤다. 기뻤지만 그와 동시에 난처했다. 유우는 왜 나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걸까? 내 부족한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닐까? 대화를 나누다 나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면 미워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거절해야 해. 왠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다. 난 잠깐 모리사키 선생님께 질문이 있어. 거짓말은 아니었다. 조금 전까지 망설였지만 말해버린 이상 사실로 하면 된다. 하지만 유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기다릴게. 시간 별로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께 하는 질문은 확실히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여기서 어설프게 거절하면 미움을 받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럼 기다려.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오늘 유우와 함께 집에 돌아간다. 통학로는 어디까지 똑같을까?
가는 도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아스나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유우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말했다. 그런데 난 모리사키 선생님 좀 별로야. 오늘 수업도 어쩐지 무서웠고. 무서워? 의외였지만. 확실히 그럴 수도 있다. 죽은 사람이 이러니저러니 부활이 어떻다는 둥 보통 아이들은 무서워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려고 하는데 유우가 계속 말했다. 아까 이케다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리사키 선생님의 부인이 돌아가셨다나 봐. 유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스나는 민감하게 알아차렸다. 오늘 수업 내용. 죽은 선생님의 부인. 그것을 늘어놓으면 답은 바로 나온다. 선생님은 부인을 되살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유우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맞아. 내가 슌을 되살릴 수 없을까 생각하는 것처럼. 아스나, 왜 그래? 유우가 걱정스러운 듯이 말을 걸었다. 아무래도 생각에 잠겼던 모양이다. 아스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갔다 올게. 응. 유우를 뒤로 하고 교무실 앞에 섰다. 나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째서 교무실이라는 곳은 긴장하게 되는 걸까? 아스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노크했다. 실례합니다. 모리사키 선생님 계시나요? 그렇게 아스나는 교무실로 들어갔지만 결과는 수포로 돌아갔다. 모리사키 선생님은 벌써 집에 가셨단다. 이케다 선생님의 말에 아스나는 허탕을 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슌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면 한시라도 빨리 알고 싶었다. 그 생각 때문에 아스나는 다음에 말을 내뱉었다. 저기요. 무슨 일이니? 모리사키 선생님 댁이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요청인데도 이케다 선생님은 모리사키 선생님의 집을 자세히 알려줬다. 어지간히 묻고 싶은 것이 있나 보다. 하고 헤아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교무실에서 나오니 그곳에 유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우를 기다리게 한 것을 반쯤 잊고 있었던 아스나는 당황해서 말했다. 미안해. 기다렸지? 아니야. 더 걸릴 줄 알았어. 유우는 웃으며 기분 좋은 말을 들려줬다.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기다릴 생각이었다. 일단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몰랐다. 모리사키 선생님 벌써 집에 가셨대. 아스나는 그 말만 겨우 했다. 감사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을 죽을 만큼 후회했다. 하지만 유우는 그것도 신경 쓴 기색이 없었다. 그럼 집에 갈까? 그래. 그리고 아스나는 유우와 함께 집에 돌아갔다. 제대로 대화다운 대화는 하지 못했다. 유우가 이런저런 말을 걸어주면 아스나가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다. 아스나는 일전에 어떤 책에서 대화를 계속하려면 상대방에게 질문을 재촉하는 대답을 하거나 반대로 질문하면 된다. 라고 배웠지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럼 난 이쪽으로 가야 해. 이러저러하는 사이에 유우와 헤어지는 길에 도착했다. 아스나는 오늘도 대화를 제대로 나누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침울한 기분으로 내일 보자 라고 어떻게든 마지막만큼은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유우와 헤어진 후 아스나는 조금 시간을 둔 후 온 길을 되돌아갔다. 유우에게는 어쩐지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모리사키 선생님의 집이 그쪽이었다. 아가르타에 관해서 꼭 알고 싶었다. 조금이라도 빨리. 너무나도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다. 모리사키 선생님의 집은 낡은 아파트였는데 그 무렵 홀로 타자기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타자기로는 알파벳만 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외국어로 되어 있었고 말할 것도 없이 그 보고서는 모리사키 선생님이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리사키 중령이라고 불리는 조직에 보내는 것이었다. 갑자기 타자를 치던 손이 멈췄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태엽식 오르골에 시선을 줬을 때 마침 인터폰이 울렸다. 모리사키가 현관문을 열자 그곳에 아스나가 서 있었다.
아스나는 선생님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처음이라 가슴이 너무나 두근거렸지만 그래도 인터폰을 누른 이상, 눈앞에 모리사키가 나온 이상 말을 안 할 수 없었다. 실례합니다. 저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아, 와타세 아스나였던가? 네? 아직 학생들 이름을 완전히 외우지 못해서 틀리면 어쩌나 싶었다. 모리사키는 아스나를 선뜻 맞아들이며 거실의 테이블로 안내했다. 거실, 일하기보다 리빙룸이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고 아스나는 다시 생각했다. 의자가 있는 테이블, 벽장의 티세트, 전부 아스나에게는 낯선 물건뿐이었다. 방 곳곳에 책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것은 선생님 집은 어디나 다 이런가 싶었다. 커피 마시니? 갑자기 친절하게 물었다. 아, 내 우유를 넣으면요. 아스나는 살짝 당황해하면서 대답했다. 모리사키는 두 잔의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한쪽에 우유를 듬뿍 넣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아스나 쪽에 우유를 넣은 커피를 놓으며 의자에 앉았다. 고맙습니다. 아스나는 감사 인사를 한 후 그러고 보니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빨리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단 인사를 끝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이케다 선생님께 주소를 물어봤어요. 보다시피 혼자 사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돼.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책밖에 없지만. 모리사키는 친절하게 말한 뒤 안경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밀어 올렸다. 그래, 뭐가 궁금하니? 아가르타나 죽은 자의 소생 등은 입 밖에 낼 만한 말이 아니었다. 아스나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말인데요. 그러자 모리사키는 미소를 띄었다. 넌 꽤 열심히 듣더구나. 어쩐지 불길한 미소를. 되살리고 싶은 사람이라도 있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슌을 되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이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그래, 위험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아스나의 침묵을 모리사키는 긍정으로 판단한 모양이었다. 아가르타에서 온 소년을 만난 게 너였구나. 아, 어떻게 그걸 알았지? 난처해하는 아스나의 앞에 모리사키는 노트 한 권을 내밀었다. 이걸 봐라. 표지에 적힌 글자는 미조노포키 리포트.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밑에 빨간색 잉크로 캄퍼덴셜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었다. 기밀 문서. 이걸 읽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아스나는 깨닫지 못했다. 아스나는 페이지를 펼쳤다. 몇 장의 사진이 붙어있는 페이지를 의미도 모른 채 차례대로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작게 소리를 질렀다. 거기에는 곰처럼 생긴 괴물의 시체가 찍혀 있었다. 아스나가 그 사진을 눈여겨보는 것을 눈치챈 모리사키가 설명했다. 우리는 그걸 케찰코아틀이라고 부르지. 아가르타로 가는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아스나 앞에 펼쳤다. 또 하나. 이건 어떻게 생각하지? 사회과 자료집 같은 그 책에는 괴이한 조각상 사진 여러 장이 실려 있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과는 어딘지 달랐다. 방금 본 것과 조금 닮았어요. 아스나의 말에 모리사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3000년 전 수메르의 고대 신상이다. 일찍이 세계 곳곳에는 이런 신들이 존재했는데 아직 어린 인류를 인도했지. 그게 케찰코아틀이다. 케찰코아틀. 아스나가 작게 되뇌었고 모리사키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인류가 성장하자 신들의 존재가 필요 없게 되었지. 임무를 완수했음을 깨달은 케찰코아틀은 문지기를 남기고 지하로 내려갔다. 몇몇 시족을 데리고 말이지. 시족이요? 낯선 단어에 아스나가 의문스럽게 물었다. 모리사키는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케찰코아틀과 함께 지하로 내려간 소수의 인간들이야. 지하세계 아가르타로 말이지. 거기에는 잃어버린 신들의 지혜가 아직 남아있어서 무슨 소원이든 다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한다. 그때 모리사키가 보인 미소는 어딘지 뻔뻔하다고 하면 좋을까,
아스나가 그 미소에 공포마저 느낄 정도였다. 모리사키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 죽은 자의 부활까지도. 죽은 자의 부활. 아스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아가르타라는 곳이 정말로 있나요? 물어보려고 한 마른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사라졌다. 글쎄, 그냥 전설일지도 모르지. 수많은 설이 있는데 나는 그저 연구할 뿐이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아내를 되살리고 싶은 게 아닌가요? 이번에도 아스나의 말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모리사키가 일어섰기 때문에 가로막힌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이제 돌아가라. 해가 지겠다. 선생님. 아스나는 슌의 말을 믿었기 때문인지 슌을 되살릴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말을 꺼냈다. 전 아가르타가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모리사키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조금 전까지의 열정적인 말투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듯. 곧밤이 될 테니 딴 데 들르지 말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 목소리는 완전히 학생을 생각하는 교사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평소처럼 건널목에서 아스나는 미미를 만났다. 미미. 아스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미미는 선로를 따라 달려나갔다. 아스나는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미미의 뒤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다. 미미는 앞으로 계속 달려갔다. 기다려. 평소라면 미미는 내가 하는 말을 들을 텐데. 언제부터 미미가 내 말을 듣지 않게 되었을까? 생각하자마자 깨달았다. 슌이 나타났을 때부터였다. 미미. 전속력으로 달리는 고양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 리가 없어서 아스나는 곧 미미의 모습을 놓쳤다. 시야에서 잃어버렸을 때 아스나는 철교까지 와 있었다. 그리고 올려다본 산중턱, 아스나가 좋아하는 고원의 파란 빛이 반짝인 것을 알아챘다. 아스나는 걷기 시작했다. 어떤 예감이 재촉해서 그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고 결국에는 고원을 향해 뛰어갔다. 파란 빛, 그것은 슌이 갖고 있던 보석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아스나가 헐떡이며 고원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낯선 가죽 망토를 두르고 민속 의상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슌이 서 있었다. 아스나의 기척을 눈치챈 슌이 돌아봤다. 그의 가슴에 파란 보석이 빛나고 있었다. 아? 아스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슌에게 달려갔다. 슌! 그의 손을 잡고 마음껏 기뻐하며 슌,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살아있었어. 고원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다. 아스나는 벅찬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어 그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슌의 반응은 아스나가 기대한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 슌은 아스나의 손을 난폭하게 뿌리쳤다. 그리고 말했다. 넌 누구지? 슌은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후 잠깐 사이를 두고 혼잣말을 했다. 그 자식, 지상인과 접촉한 건가? 슌. 아스나의 부름에 슌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녀석은 이제 없어. 그동안 일은 다 잊어버려. 아스나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혼란스러운 머리로 아스나가 슌에게 다음에 말을 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고원의 눈앞에 헬리콥터가 나타났다. 일어난 바람과 함부로 이쪽을 비추는 조명. 그것들로부터 순간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아스나의 앞에서 슌이 말했다. 아크엔젤. 슌은 망토를 휘날리며 아스나에게 말했다. 난 이제 가야겠어. 그러나 슌은 떠나려고 했지만 그 앞에 군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세 남자가 각각 사격 자세로 서 있었다. 작게 혀를 차며 슌은 발을 멈췄다. 마스크와 고글을 낀 탓에 남자들의 얼굴은 알 수 없었다. 가운데의 남자가 한 발 앞으로 걸어 나왔다. 아가르타에서 온 소년인가? 그렇게 말하며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크라비스를 넘겨라. 아스나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총! 진짜인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전개를 따라가지 못한 아스나가 이 사람들은 뭐야?
라고 중얼거렸을 때 헬리콥터가 천천히 움직였다. 아스나가 알 리 없었지만 그것이 군용 헬리콥터였고 기관총은 확실히 두 사람을 노리고 있었다. 이런! 쉔은 아스나의 손을 붙잡고 남자들과 정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즉시 총을 쏘려고 하자 가운데에 있던 남자가 제지했다. 쉔은 고원에서 크게 도약하여 공중에서 아스나를 끌어안고 그대로 숲을 향해 낙하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분명히 죽음을 각오해야 할 높이였지만 꺄! 쉔은 아스나의 비명을 무시하며 숲의 나뭇가지들을 쿠션 삼아 낙하 기세를 죽이고 땅 위에 착지한 후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확인하고 헬리콥터에서 지면을 향해 기관총을 사방팔방 휘두르며 쏘아대기 시작했다. 모래먼지가 일었다. 쉔이 그것을 다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 맞히지 마라. 조금 전에 남자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대로 두고 문까지 안내하게 한다. 달려가는 두 사람은 당연히 그의 의도를 알 리가 없었다. 바위문이었다. 쉔이 없었으면 단순히 동굴에 막다른 고드로만 보였을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힘을 모아서 쉔이 바위문을 옆으로 밀어 열자 그곳에 비밀 통로가 나타났다. 쉔의 가슴에 있는 보석이 파란 빛을 냈다. 그 보석은 크라비스야. 난 이걸 되찾으러 지상에 왔어. 쉔은 쌀쌀맞게 말하며 동굴 안쪽으로 걸어갔다. 아스나는 아직 어쩔 줄 몰라 당황했지만 조금 전 군대로 보이는 남자들을 상대로 원만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이제 놈들은 못 들어오겠지. 밖으로 나갈 때는 크라비스가 필요 없으니 넌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 지상이라니. 쉔의 뒤를 쫓아가며 아스나가 물었다. 정말로 아가르타는 지하에 있어?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어? 어딘지 어이가 없어서 놀란 듯한 말투였다. 쉔. 혹시 기억상실증이야? 난. 말하려고 한 쉔이 지면을 박차며 아스나를 안고 뛰었다. 그 순간 뒤늦게 천장이 무너지며 다시 헬리콥터에서 쏘아대는 기관총이 두 사람을 덮쳤다. 아니야, 달라. 쉔은 순간적으로 판단했다. 기관총은 어디까지나 동굴 입구를 억지로 열기 위해서 쏜 것이다. 이런, 놈들이 쳐들어올 거야.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쉔의 뒤를 쫓아서 아스나도 동굴 안쪽으로 들어갔다. 도대체 얼마나 넓은 걸까? 동굴은 때때로 지면 아래로 파내려간 구멍이거나 작은 연못이 되며 훨씬 안쪽으로 이어졌다. 이젠 나 혼자서는 돌아오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아스나는 도대체 어디까지라고 말하려다 말을 삼켰다. 그때 암벽에서 뭔가의 화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뭔가라고 표현한 것은 아스나가 무지한 탓이 아니다. 지상의 동물과는 결정적으로 뭔가가 다른, 지금까지 본 적이 있는 화석과는 전혀 다른 괴이한 모양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왜 그래? 빨리 와. 따라잡히겠어. 쉔, 이 동굴은. 난 쉔이 아니야. 동굴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며 쉔, 이 아닌 소년이 말했다. 사실은 너를 도와줄 이유도 없어. 그럼 뭐야? 아스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 그날 쉔은 그토록 다정했는데. 설마, 진짜로. 쉔이 아니면 넌 누구야? 진짜로 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소년이 오른손으로 아스나를 제지했다. 조용히 해, 넌 여기에 있어. 왜 그래? 소년은 가슴에 보석, 크라비스를 빼서 손에 들며 말했다. 문지기야. 동굴이 한층 더 넓어졌다. 학교 체육관도 거뜬히 들어갈 만한 구멍 안에 기묘한 동물이 있었다. 악어? 도마뱀? 게다가 하마처럼 보이기도 하는 엄청 거대한 동물. 그 체구는 높이 몇 미터, 몸 길이 10미터 이상은 될까? 문지기. 최근에 그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인류가 성장하자 신들의 존재가 필요 없게 됐지. 임무를 완수했음을 깨달은 케찰코아틀은 문지기를 남기고 지하로 내려갔다. 모리사키의 말이었다. 그럼 이게 케찰코아틀? 진짜?
소년이 말했다. 문지기는 옛날 인간들의 인도자였어. 모리사키와 똑같은 말을. 하지만 지상에 오염된 공기 탓에 지금은 거의 마음을 잃어버렸지. 그렇게 말하고 소년은 케찰코아틀의 눈앞에서 크라비스를 흔들었다. 기억해내면 좋을 텐데. 그 순간 케찰코아틀이 으르렁거리며 소년을 물려고 했다. 소년은 몸을 돌려 허리에서 뽑은 단도로 케찰코아틀의 턱을 쳤다. 금속끼리 맞부딪힌 듯한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고 케찰코아틀은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크! 케찰코아틀은 그 상태로 소년에게 힘껏 덤벼들었고 둘의 모습이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슌! 아스나는 자기도 모르게 외쳤지만 소년은 무사한 모양인지 곧바로 대답했다. 거기 있어. 달려가려던 아스나의 발이 멈췄다. 그곳에서 소년의 가슴에 있는 크라비스가 강렬한 빛을 내뿜는 것이 보였다. 케찰코아틀이 순간적으로 힘이 빠진 것을 놓치지 않고 소년은 케찰코아틀의 턱을 발로 차올린 뒤로 공중제비를 넘어 간격을 잡았다.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 소년은 손에 들고 있던 크라비스를 달려온 아스나의 목에 걸었다. 크라비스를 맡아줘 죽이고 싶지 않아. 그 말만 하고 다시 케찰코아틀을 향해 뛰어갔다. 어떻게든 재워야겠어. 소년은 케찰코아틀 앞으로 뛰어나갔다. 케찰코아틀이 포효하며 소년을 향해 돌진해왔다. 소년은 부딪혀오는 몸통을 간신히 피하더니 몸을 반회전시키며 그 기세를 타서 케찰코아틀의 관자놀이를 팔꿈치로 힘껏 쳤다. 케찰코아틀의 머리 부분이 크게 옆으로 흔들렸고 소년은 도약해서 그 머리로 뛰어 올라타더니 양손을 망치처럼 세차게 내려쳤다. 머리에 연속으로 타격을 입혔기 때문일까 케찰코아틀의 거구가 쿵 하고 지면에 가라앉았다. 겨우 재웠나. 소년은 어깨를 들썩이며 만족스럽게 숨을 돌렸다. 크라비스를. 그렇게 말하며 소년이 돌아봤을 때였다. 케찰코아틀은 아직 정신을 잃지 않았다. 옆으로 휘두른 꼬리가 소년의 몸을 날려서 암벽에 내동댕이 쳤다. 슌! 아스나가 당황해서 달려갔다. 그곳으로 케찰코아틀도 돌진해왔다. 거대한 입이 벌어져서 아스나가 죽음을 각오한 순간 생소한 파열음이 연속해서 3번 울렸다. 그리고 케찰코아틀의 측두부에서 피가 분출했다. 아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스나가 바라본 곳에는 아까 군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남자들이 있었다. 그 손에 든 권총에서 화약 연기가 피어올랐다. 케찰코아틀이 있다니. 한 남자가 말했다. 역시 여기가 입구인가 보군. 진짜 권총? 거짓말이지? 아무튼 도망쳐야 해. 아스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소년을 도와서 일으켰다. 그의 몸을 지탱하며 다시 동굴 안쪽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걸음이 느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세 남자 중 가운데에 있던 사람이 케찰코아틀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녀석은 뭡니까? 다른 남자가 물었다. 5천만 년 전에 서식했던 태고의 고래다. 죽여라. 하지만 증거는 전부 회수하라고. 크라비스만 손에 넣으면 불만 없을 거다. 해치워. 남자가 말하자 옆에 있던 남자가 기관총을 잡았다. 그만둬. 이를 본 소년이 외쳤지만 무수히 많은 총탄이 가차없이 케찰코아틀을 덮쳤다. 그 모습을 뒤로 하고 가운데에 있던 남자가 소년과 아스나에게 다가왔다. 소년은 아스나의 어깨에서 떨어지더니 힘없이 아스나를 지키듯이 서서 단도를 잡았다. 등 뒤는 암벽이었기에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남자는 총을 들고 아스나에게 말했다. 크라비스를 갖고 이쪽으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소년을 죽이겠다. 가지마. 소년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그 순간 남자가 총을 쐈다. 소년의 바로 옆에서 바위가 튀었다. 여기서 너희 둘 다 죽일 수도 있어. 슌. 소년은 잠시 말이 없었지만 남자에게 들리지 않게 다시 한번 속삭였다. 기회를 봐서 구해줄게. 여전히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이 크라비스라는 돌이 그렇게 귀중한 것일까? 여하튼 지금은 소년이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 보였다. 아스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남자 쪽으로 걸어갔다. 서로의 거리는 약 10m. 그때 크라비스가 갑자기 빛을 내뿜었다. 그와 동시에 아스나의 바로 옆쪽 벽이 빛을 내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뭐야? 아스나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지만 남자는 냉혹하게 말했다. 멈추지 말고 걸어와. 그의 뒤에서 남자들이 쓰러진 케찰코아트를 짓밟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듯이 총탄을 쏘아댔다. 가운데의 남자는 그들을 향해 여기서 소년을 감시해라 라고만 말했다. 한 남자가 물었다. 저게 문입니까? 아마 그럴 거다. 남극에 있던 문은 폭약이나 차감기도 통하지 않았다고 하더군. 하지만 이라고 중얼거린 남자는 아스나의 어깨를 밀며 문이라고 불린 암벽에 다가갔다. 바위의 일부가 강렬한 빛을 내뿜었다. 크라비스를 그 빛에 대라. 아스나는 숨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크라비스를 손에 쥐었다. 어떡하지? 어쩐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이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해도 될까? 아니, 분명히 좋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래? 어서 해.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아스나는 두려워하며 크라비스 끝부분을 빛에 댔다. 그와 동시에 마법처럼 문이라고 불린 암벽이 모습을 감추고 그 안쪽으로 돌로 만든 통로가 펼쳐졌다. 통로의 모습은 정연했지만 시간의 흐름 탓인지 곳곳에 식물이 자랐고 돌 자체도 마모되었다. 그러나 유적이라고 부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깨끗한 느낌이 들었다. 남자가 감탄하며 숨을 내쉬었다. 사이의 바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 그렇게 말하더니 남자는 천천히 소년에게 총을 겨눈 두 남자에게 총구를 향했다. 동행하느라 수고했다. 남자들은 놀라서 목소리를 높였다. 중령님, 무슨... 여기부터는 나 혼자 가겠다. 남자는 아스나의 등을 잡아 끌며 문 저편으로 조심히 발을 내딛었다. 유로파의 늙은이들에게 안부 전해. 그리고 다시 암벽이 모습을 나타내려는 순간 소녀는 그때 생긴 틈을 놓치지 않았다. 몸을 낮춰서 단숨에 뛰쳐나오자 두 남자가 당황하여 발포했지만 소년을 붙잡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문이 원래의 암벽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 안쪽에는 남자와 아스나, 소년 세 사람이 있었다. 슌! 아크엔젤! 단도를 쥔 소년에게 남자는 총을 선뜻 던졌다.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있자 남자는 아스나의 등을 밀며 풀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아스나는 황급히 소년의 곁으로 달려갔다. 소년은 아스나를 다시 등 뒤에 두고 경계하며 단도를 쥔 채 무슨 속셈이지? 라고 물었다.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남자는 마스크를 훌렁 벗었다. 그 속에서 나타난 것은 모리사키 선생님. 그렇다. 이제 막 부임한 교사, 모리사키 류지였다. 여기까지 온 이상 너와 적대할 이유는 없다. 모리사키는 돌변해서 온화하게 말했다. 난 아가르타에 오고 싶었을 뿐이야. 아가르타. 그 단어에 아스나가 숨을 삼켰다. 소녀는 계속 경계를 풀지 않은 상태로 모리사키에게 쏘아붙였다. 아가르타는 사라져가는 장소야. 너희 아크엔젤이 기대하는 것은 전혀 없어. 그러나 모리사키는 눈동자에 확고한 힘을 담아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불사의 비밀이나 고대의 지혜도 아니야. 그의 눈동자와 말에서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저 아내를 되살리고 싶을 뿐이다. 역시 그랬어. 모리사키 선생님은 아내를 되살리고 싶었구나. 아스나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아가르타가 있다는 뜻일까? 소녀는 모리사키와 잠시 대치했지만 곧 단도를 허리의 칼집에 다시 꽂았다. 마음대로 해. 내 사명은 크라비스의 회수뿐이니까. 그리고 아스나의 목에서 크라비스를 빼서 자신의 목에 걸며 물었다. 너, 이름이 뭐지? 늘 다정한 말투였던 슌과는 다른 무뚝뚝한 목소리였다. 아스나. 나는 슌의 동생이야. 슌,
그럼 슈는? 형은 죽었어. 지상에서는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각오하고 규칙을 어기고 밖으로 나갔지. 슈는 죽었다. 그 말을 저주처럼 되새겼다. 소년. 쉬는 그것을 마음에 둔 기색도 없이 난 이제 간다. 출구는 크라비스 없이도 열리니까 아침이 밝으면 돌아가. 라고 말한 뒤 아스나를 돌아봤다. 휘말리게 해서 미안해, 아스나. 그리고 쉬는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다. 웃는 얼굴이 슌과 똑같았다. 가슴이 아팠다. 애써 슌이 살아있다고 믿었는데. 쉬는 2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지하 동굴의 호수 속으로 걸어가 사라졌다. 그 기묘한 모습을 궁금해할 새도 없이 모리사키가 총을 주워들며 말했다. 내가 많이 무서웠겠구나. 모리사키 선생님, 왜 이런 일을? 아크엔젤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니? 그 물음에 아스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아가르타의 존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지하세계의 지혜를 얻어서 인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하지. 모리사키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다. 난 그 조직의 일원으로 10년 동안 아가르타의 입구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아크엔젤의 실체는 공허한 그노시스주의자들의 집단이다. 난 신이나 세계의 진리에 관심 없어. 아스나는 모리사키가 하는 말을 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리사키가 단언한 이 말만은 알 수 있었다. 내 목적은 아내를 되살리는 것뿐이야. 아내를 되살리는 것. 죽은 사람을 되살린다. 그런 일이 정말로 가능할까? 난 아가르타로 가서 그 방법을 찾을 거다. 위험한 일을 겪게 해서 미안했다. 모리사키는 다시 신과 마찬가지로 지하 동굴 호수로 들어갔다. 몸이 절반 정도 호수에 잠겼을 때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다. 역시 비타 아쿠아군. 아스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슌, 신, 모리사키, 아가르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도 선생님. 아스나가 외치며 모리사키에게 뛰어갔다. 선생님, 저도 갈래요. 의지? 죽은 그 소년을 살리고 싶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그것은 확실했다. 그러나 지금 모리사키를 따라가야 아가르타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반드시, 영원히. 위험한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그래도 괜찮겠니? 모리사키의 질문에 아스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말만큼은 강한 마음을 담아서. 네? 대답을 듣고 모리사키는 아스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리 오렴. 아스나는 두려워하며 그의 손을 잡고 지하 동굴 호수로 들어갔다. 이건 비타 아쿠아라는 태고의 액체야. 부력이 거의 없고 폐에 가득 차면 숨도 쉴 수 있지. 아가르타는 이 밑에 있다. 모리사키는 점점 앞으로 나아갔다. 호수가 금세 아스나의 가슴 정도까지 깊어졌다. 아스나는 조금 저항했지만 모리사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선생님, 잠깐만요. 괜찮아.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어. 그렇게 말해도 무서운 건 무섭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잖아. 그러나 모리사키는 비타 아쿠아를 밀어 헤치며 빠른 걸음으로 나아갔다. 소중한 걸 되찾기 위해서야. 아마. 나중에 아스나는 이때를 생각한다. 모리사키에게 이날은 오랫동안 진심으로 바라던 순간이었을 것이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가르타로 가는 길을 계속 찾아 헤맸는데 드디어 찾은 순간이었으니까. 아스나, 각오를 다져라. 그리고 아스나는 비타 아쿠아 속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가서 깨달았다. 숨을 쉴 수 있다. 모리사키는 표정을 싹 바꿔서 다정한 미소를 띠며 아스나를 바라본 후 다시 걷기 시작했다.
호수 속에는 긴 계단이 계속 이어졌고 양옆에는 유적처럼 보이는 수많은 석조 건물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것들을 무시한 채 계단을 지나가자 곧 계단이 갑자기 끊어졌고 그 앞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멍이었다.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다. 아스나는 잠시 주저했지만 모리사키는 아스나의 손을 잡고 단숨에 그곳으로 뛰어내렸다. 깊이, 깊이, 어두운 바닥으로. 아스나는 그때 꿈을 꾼 기분이 들었다. 본 적이 있는 툇마루에 앉은 두 남녀. 임신한 모양인지 배가 크게 부른 여성이 말했다. 이 아이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남성이 웃었다. 걱정하지 마. 그 배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한다.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생명은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